첫 페이지에 저희가 사파를 한번 삽입을 해봤는데 이 사파는 뭐냐면요. 그 마이크 챔블러스라는 그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연초에 아이언더 마켓이라는 자료를 발간을 해요. 그리고 그 자료에 항상 1페이지에 그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파를 넣거든요. 이게 올해 1월 1일 날 나왔던 2022년 아이언더 마켓 1페이지에 있던 사파예요. 이 전체 리포트의 제목이 리플레이션 엔드게임이고 이 마이크 챔블러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이 9명의 슈퍼히어로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리플레이션을 끝나간다 이런 의미였어요. 재미삼아 간단하게 한 명씩 좀 보자면 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의 그 위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있고 이거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뒤를 들고 계신 분이 그 여성 재택근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재택근무자가 많이 증가를 했고 이 재택근무자들은 고용시장을 타이트하게 해준 건 아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용품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전자기기의 수를 엄청나게 증가를 시켰고 이거는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역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었고요. 이제 그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조기 퇴직자들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는 퇴직 연령은 훨씬 앞당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은 고용시장도 타이트해 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가지고 집을 사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퇴직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고용시장만 타이트하게 해준 게 아니라 물가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아기 업고 계시는 분이 워킹맘들이에요. 역시 팬데믹 때문에 이 차일드 케어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 근로자가 그 노동시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속도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빨리 진행이 됐었고 이 부분 역시 상당히 고용시장을 타이트하게 줬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거북이 세 마리가 뭐냐면 그 서멀 에너지라고 해서 열 에너지 세계 큰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석유, 석탄, 그다음 천연가스. 이분들이 워낙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피크 대비 설비 투자를 75% 이상 감속을 시켰었고 사실 이게 올해 초에 나왔던 리포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긴 했지만 굳이 그 전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설비 투자 감축 때문에 공급이 많이 타이트해졌을 거예요. 이 부분은 올해 연내에 계속 유가 상승, 유가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줬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흰색 옷 입으신 분이 백신을 반대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역시 특히 작년까지는 고용시장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해준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선글라스 쓰신 분은 조기 퇴직자들이에요. 이분도 역시 거의 작년에만 240만 명 정도 미국에서 증가했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역시 고용시장을 좀 타이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방호복 입으신 분들이 각국의 방역 당국. 얼마 전에 그 중국이 마지막으로 방역을 봉쇄를 좀 완화하긴 했지만 이런 방역 당국, 각국의 방역 당국 역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글로벌 공급체인을 상당히 좀 억제했었고 이게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줬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투명 인간이 그 이미그런트 워커가 그 이주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때 워낙 이주 노동자를 막았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주 노동자가 부족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만 취업비자 건수가 70만 건이 추가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미국의 고용시장을 타이트하게 만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9명의 슈퍼히어로가 전부 다 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물가를 끌어올리고 고용시장을 타이트하게 만들고. 그럼 실제로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올해 어떤 시장이 됐었는지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첫 번째 있었던 정치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20년간의 그 미국의 M2 유동성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특히 팬데믹 때 엄청나게 유동성이 증가를 했죠. 거의 부의 효과가 1트릴리언 달러고 다른 경제 위기 때보다 5배 이상의 돈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어도 이렇게 증가했던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전쟁까지 생기면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CPI는 헤드라인 경우에 9.1%, 그 다음에 핵심 물가가 6.6%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사실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페드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페드가 0%였던 기준금리를 4%까지 급격하게 올렸죠. 근데 이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뒤늦게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하지만 미국의 그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환율도 대부분 달러 대비 달러가 강세, 모든 통화 대비 달러 강세가 진행됐었던 거죠.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또 각국 다른 나라 미국의 국가들은 달러까지 통화까지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
그 맨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자산, 특히 뭐 채권 같은 경우도 20% 이상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은 거의 40%까지 하락을 했었고,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30%에서 4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그럼 이렇게 자본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이 자본시장을 하락시켰던 물가는 안정될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이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렸던 금리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인가?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물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미국 물가 부분인데, 이 왼쪽에 있는 4개 차트가 뭐냐면은 올해 11월 달에 FOMC, EU, IMF, OECD에서 미국 물가 내년 전망을 한 그 그래프들이에요. 보시는 이 주황색 선이 내년 CPI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대부분의 이 경제 주체나 경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년 물가, 미국의 물가는 3%까지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9.1%가 고점이었고, 지난달에 6.6%, 7.7%였는데 내년에는 3%대로 안정될 거로 보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물론 다음 주에 11월 물가가 발표되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10월 물가가 상당히 안정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 들어서 처음으로 예상보다 낮은 물가가 나왔던 게 10월 물가였을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게 그 전월 대비 핵심 물가가 0.2%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거의 0.6%였거든요. 전월 대비 핵심 물가가 0.6%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연율하면 7%가 넘어가는 수치인데, 전월 대비 0.2% 물가라는 거는 연율화 하더라도 2.5%가 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이런 핵심 물가라는 거는 이제 전체 물가에서 에너지랑 푸드를 뺀 거기 때문에 좀 스티키하다 그러잖아요. 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꾸준히 갈 수 있는 물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10월 물가가 특히 전월 대비 핵심 물가가 0.2%가 나왔다는 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가는 안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물가가 안정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보시는 우측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정부가 물가가 올랐을 때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은 다른 매크로버스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하는 속도, 반응하는 순서예요. 일반적으로 HOPE 순으로 반응한다고 하죠. 그죠? H 하우징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NAHB라는 주택가격지수는 이미 올해 1월 달부터 11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O가 그 신규 주문, 뉴 오더거든요. 이 뉴 오더 역시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를 보면은 올해 6월 달에 처음으로 50밑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서 6개월째 50밑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6개월 전부터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라핏인데 기업 마진은 얼마 전에 왜 그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났잖아요. 뭐 그렇게 나빠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술주들은 좀 수익이 많이 위축이 됐고, 그리고 대부분 내년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실적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그 매크로버스들의 반응이 끝나고 경기 침체까지 가려면 맨 마지막에는 E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 E가 employment죠. 고용시장.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물가가 위에서 2%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실업률이 2% 이상 올라갔더라,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이미 9.1%에서 7.7, 내년에 3%까지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만큼 큰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차트가 이 하이어, 실제 고용이랑 신규 일자리를 같이 비교해 본 차트거든요. 보시는 초록색이 실제 고용이고 빨간색이 잡 오픈인 신규 일자리 수예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신규 일자리가 실제 고용보다 높아진다고 하는 건 경기가 좋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3,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 신규 일자리 수가 하이어 실제 고용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 큰 좀 그 등락이 있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선은 어떻게 보면 좀 꾸준한 추세 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신규 일자리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신규 고용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그 낮은 그 실업률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과잉 고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새로운 일자리가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어떤 큰 이벤트 때문에 새로운 산업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증가하는 신규 일자리 때문에 실업률을 많이 끌어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저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래를 보시면은 이게 스케일은 좀 다르긴 한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레이버 포스,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고요, 노동 인구고요.
이 빨간색이 아까 그 첫 번째 그 사파에서 말씀드렸던 조기 자발적인 퇴직자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노동시장 자체는 팬데믹 때 크게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 추세는 이전 팬데믹 정도까지만 회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고용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은 팬데믹 이전 정도까지만 돌아오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자발적인 퇴직자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그 큰 이벤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퇴직 연령도 많이 앞당겨졌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새로운 산업군들을 많이 만들고 특히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들면서 자발적인 퇴직자들을 늘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늘어나는 나이는 일자리 그리고 이런 조기 퇴직자라든지 자발적 퇴직자들 때문에 이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새로운 구조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미국의 그 실업률 자체는 내년에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5%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 침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특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옆에 있는 그 10년물, 2년물 그 금리 역전이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10년물 금리보다 2년물 금리가 더 높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과거에 왔더라. 근데 특히 지금은 그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번 주 화요일에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마이너스 0.85까지 갔었고 이거는 거의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이고 그만큼 큰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게 일반적인 시장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 10년물 금리라는 건 장기 성장성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3.4%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5.9%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020년에 마이너스 0.5%까지 갔다가 2021년에 0.8%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요. 연말에 1% 정도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거의 뭐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였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조금만 올라가면은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던 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올리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수요가 미국 국채 수익률을 왜곡시켰었기 때문에 0.5% 거의 0%에 가까웠던 금리가 금리 인상으로 같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역전되기가 편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사실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페드는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3.5% 얼마 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10년물 금리가 3.5% 올라가니까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이 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상 금리 역전이 이전보다는 훨씬 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일반적으로 이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될 때 경기 침체가 온다고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이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 금리 역전되면 그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대출받기가 힘들어져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과거랑은 다르게 지금은 기업들이 펀딩할 수 있는 루트가 은행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 10년물, 2년물 금리 차가 역전됐다고 하더라도 꼭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물론 경기 둔화가 올 수는 당연히 오겠죠. 경기 둔화는 오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좀 피해가고 경기 둔화, 경기 감속 정도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유럽과 아시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분명히, 내년이 아니죠.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죠. 올해 4분기 경기 침체, 내년 1, 2분기까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단순하게 생각해도 미국의 물가가 높다 하더라도 9.1%가 9.1고 7.7%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 중에서 물가 높다고 하더라도 5% 정도인데 유럽은 벌써 10% 넘은 지가 3달 됐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10.9%가 6%가 제일 높았다고 하고 올해 빠졌다고 하더라도 10%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 상황도 안 좋았는데 물가가 높기 때문에 얘네는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좀 더 심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인가? 그 아래 차트 보시면은 당연히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 이태리가 좀 더 심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 같고 그 밑에는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덜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심한 경기 침체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영국이죠. 뭐 얼마 전에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내년 경기 성장률 마이너스 1.2%로 발표할 정도로 가장 안 좋은 거는 영국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역시 유럽도
지난달에 10.6%가 일단 물가 상승의 고점인 것 같고 내년 1, 4분기, 4분기부터는 좀 물가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도 지금 2%에서 12월 달에 50bp 정도 인상하고 25, 25 때는 50bp에서 3% 정도가 이번 물가 상승 사이클의 금리 상승 사이클의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만약에 패드가 좀 더 땡겨서 기축 사이클을 중단시키면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2.75, 3% 정도가 ECB 기준금리에는 거의 상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와서 아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위에 있는 차트가 성장률 차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아시아는 어떤 나라도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갈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견조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명목 성장에서 인도나 아세안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개혁의 모멘텀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이 미중 갈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이 좀 꾸준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환율과 물가 역시 물가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올해를 고점으로 내년 1분기부터는 좀 물가는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물가는 이제 올해가 고점이고 내년부터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기준금리도 지금 3%에서 내년 2, 4분기까지 3.75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패드가 조금만 속도를 빨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빨리 종료한다고 하면은 좀 낮은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사이클도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죠.